이러한 신냉전 시대에 정말 우리 슬기롭게 그리고 확실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전략적 가치를 어떻게 높여야 될지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하면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이 신냉전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굵직굵직한 거 있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언제든지 어떻게 많이 나올 수 있고, 만에 하나 다시 코로나 같은 게 재편이 되면 이제는 이 바이오 시장 이런 부분도 분명히 무기화될 거예요, 여러분.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1년이 넘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뭐 미국이 또 추가적인 1조 8천억 달러인가 또 지원하겠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저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지금 전쟁하면서 특히 설기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겉으로 보기엔 유럽이 아무 그게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지금 유럽에 아주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EU 붕괴 가능성이 점점점 무게감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EU 붕괴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는 엄청 클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엄청 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 플러스, 자, 그리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전쟁이 나타날 가능성이 정말 점점점 높아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고 다른 쪽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이번에 또 이런 부분들 특히 에너지나 식량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무기화하는 부분들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자원의 무기화가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작년 3월인가 2월 3월경에 했으니까 벌써 1년하고도 이제 4개월째 가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인데요. 자, 피해를 보면 이게 1월 10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보다 지금 훨씬 많겠죠, 그죠? 보시는 대로 사상자가 지금 18,096명, 사상 특히 어린이가 1,241명입니다. 자, 전쟁은 어떤 이유로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그죠? 사망자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 많고, 부상자 그리고 피해를 보면 와, 재건보이 지금 1조하지만 뭐 지금 2천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전쟁으로 해서 가장 처음에 났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에너지 위기죠. 그래서 그 당시 유럽들이 초긴장을 하고 미국에서 많은 그래서 천연가스를 미국이 팔기 위해서 이 전쟁을 계속 부추겼다. 그리고 미국이 만든 이런 전략 틀에서 러시아가 전쟁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보시는데도 자, 독일이 66%, 지금 헝가리가 95%, 물론 적은 나라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50% 이상의 유럽이 이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전쟁으로 러시아의 관계가 끝나버리니까 이런 에너지 위기, 그러면서 기름값이 $100 이상까지 가면서 상당히 좀 힘들었죠, 그죠? 여기에 또 하나의 그게 있었죠, 그죠? 뭐가 있었습니까? 식량위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렇다 보니까 전기료 인상에 항의하는 스페인 시민들이 영국, 프랑스 이때 다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면서 정부들이 특히 정권을 잡은 입장에서 이런 부분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럽 시민들에게는 이러면 전쟁 때문에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빨리 끝나도 이게 계속 무기화가 되면 되지도 않아.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여파가 지금 보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보장하는 흑해 곡물 협정을 종료하겠다. 지금은 바로 안 나타나죠. 근데 자, 특히 세계 최대로 곡물 생산국지 하나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막히면서 밀, 옥수수 가격들 이제 또 기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전쟁 때문에 가격이 올랐는데 이제 또 더 오를 가능성이 지금 높다는 거죠. 자, 이렇게 유럽에서 지난해 2월 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여파로 발생한 식량 물가 위기로 제2 난민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불법 이민자,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들이 엄청 늘어났다. 근데 이 위기가 시리아 위기 한참이던 2016년 이후에 가장 많은, 지금 100만 명에서 최근에 130만 명까지
이렇게 늘어나면서 각국 유럽들이 이민자를 막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유럽연합은 난민 신청자 현국 경제금융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을 뼈대로 해서 한신 이민 난민 협정을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반난민 정서가 강한 폴란드, 헝가리의 반대로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결국 이 공동성명에서 이 내용을 통째로 특히 폴란드, 헝가리 같은 경우 우익 쪽이 엄청 강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 이걸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지금 프랑스 쪽이거든. 폭력 시위가 엄청 보시는 대로 거의 곳곳에 다 하는 거예요. 곳곳에서 물론 평화 시위를 하는 데도 있지만 폭력의 약탈까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민지 갈등 폭발한 프랑스는 정말 간용의 나라일까 선진국이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근데 이거는 뭐 말도 안 돼. 예전에 브렉시트 기억나십니까? 영국들 브렉시트 가장 큰 이유가 이민자 그런 부분 크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반이주민 기세에 업은 유럽 극우 EU 난민 정책도 흔든다. 유럽도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하면서 식량, 물가,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면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민자들이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한다? 내가 먹고 사는 부분들이 없어진다.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막 데모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권을 잡고 있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리스크를, 폭탄을 안고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유럽은 현재 우향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100년 만에 극우 총리, 이 멜로디 총리가 탄생되면서 100년 만에 이 극우 총리가 탄생을 했는데요. 자, 이 조르지아 멜로디는 이탈리아 형제들,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뭐라 하죠? 청와대 그 전에 인수위원회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표를 총리로 지명하면서 정부 구성 권한을 위임했는데, 이 이탈리아 사상 첫 여성 총리자인 조르자 멜로디는 무솔리니가 총리에 취임한 1922년부터 100년 만에 극우 총리가 첫 번째로 탄생한 거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주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반이민, 반난민, 반동성애, 반유럽 통합 등을 설파하는 입지를 다져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다.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다. 이경님 무솔리니 세상이 위험해지다 할 때, 그래 이게 이탈리아만 저렇게 바뀌면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스웨덴 같은 경우도 북미에서는 그나마 가장 우파 쪽이 좀 강한 쪽이죠. 1988년에 창당한 SD가 스웨덴 민족주의를 내걸고 국민 보수주의와 우위 포퓰리즘, 반이민, 유럽 페이지도 외쳤던 조직이었어요. 정당이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쪽은 사회주의, 민주주의 성향이 강한 북유럽 국가에서 결코 이게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이 SD의 약진이 스웨덴의 정치 지형을 바꾸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지금 하냐 하면 보시면, 자, 우파 연합이 8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는데, 비록 SD는 이번 연정에서 빠졌지만 우파 4개의 정당 중 최다 의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스웨덴의 정부 주요 정책 결정에 영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스웨덴의 영향을 따라서 핀란드 같은 경우는 정말 우익과 관계없는 나라인데 지금 핀란드도 바뀌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나라 네덜란드는 지방선거에서 신생 우익 포퓰리즘 정당이 압승을 했는데요. 이게 압승 또 어느 정도냐 하면, 자, 농민시민운동당은 전체 선거구 12곳 중에서 8곳을 승리해서 상원 전체 75석 중 7차에서 최대 정당으로 올라섰다. 네덜란드도 이제 완전히 우익 정당으로 지금 극우 정당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핀란드 같은 경우도 중도 우파인 국민연합당이 승리를 하면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산나 마린 총리 최연소 국가수반을 주목받았다가 그 외 강난의 파티 이게 동영상 유출되면서 좀 시끄러웠던 그런 총리지 않습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민주당이 원내 3당에 머물면서 재집권에 실패하면서 결국 이 산나 마린 총리가 퇴진을 했죠, 최근에.
근데 여기 주요 이유를 보시는 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에 따른 고물가, 경기 침체, 국가 부채 및 사회 북진 비용 급증으로 불안해진 표심이 우파로 쏠렸다. 근데 이게 지금 유럽 전체를 지금 휩쓸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스페인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스페인이 지방선거에서 중도 우파 극우 정당이 연합한 야당이 중도 좌파인 여당을 누르고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지방선거를 패배하고 7월 조기 총선을 엽니다. 그래서 아직 열리지는 않았어요. 이제 7월 조기 총선에서 만약에 이제 극우 정당이 한다고 하면, 이따가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따가 지금 한번 지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프랑스를 시작해서 지금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불가리아, 트리기, 이탈리아, 여기까지 거의 이쪽이 지금 다 이렇게 극우 정당화가 다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스페인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스페인이 7월 선거에서 어떻게 됩니까? 극우 정당이 이긴다면 여기까지 다 올라가면 유럽이 한 바퀴 돌면서 유럽은 거의 모든 국가가 극우 정당이, 근데 앞서 얘기 드렸듯이 지금 유럽의 시민들의 고물가, 그다음에 이런 이민자가 늘면서 나의 일자리가 분명히 없어지고 이런 불안감에 계속 유럽 역사를 한번 보시면 이 이민자 문제가 정말 심각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시는 대로 독일 같은 경우도 극우 후보가 시장에 선출되거나 극우 정당이 최근에 지지율 20% 기록하는데 극우가 다시 득세할 점. 특히 독일은 이 EU에서 가장 핵심인 나라예요. 가장 핵심. 프랑스, 영국은 지금 뭐 탈퇴를 했으니까 프랑스도 있지만, 독일이 만약 극우에서 이 EU에 관련해서 기존과 다른 정책을 편다,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이 유럽의 남부 쪽은 다 폭파됩니다. 그럼 EU 자연스럽게 해체가 될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자, 유럽 극우 이제 최근 지지율을 보면 헝가리 48% 1위, 폴란드의 법가정의당이 36% 1위, 이탈리아도 지금 이탈리아 형제들이 29% 1위, 그리고 오스트리아도 자유당이 28% 1위, 그리고 프랑스가 지금 24.2% 국민연합이 2위, 독일이 20%로 2위. 자, 이 독일하고 프랑스 이쪽이 극우정당 1위로 올라온다면 이 게임 끝난 거야. 유럽은 이제 극우가 주권 장악을 한다는 거. 자, 만약 이렇게 해서 EU, 유럽 국가가 극우가 모두 장악을 했다. 그러면 EU 붕괴 가능성이 있을까? 지금도 사설 어떻게 보면 조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극우가 전면에 나서는 순간 가능성은 정말 엄청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보면, 근데 이 발달이 뭐냐 하면 이 이민자예요.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 최근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 근처 바다에서 실종된 이민 숫자가 300명을 훌쩍 넘었다. 정작 이들이 안정하고 싶은 유럽은 이민 반대에서 극우 열풍이 거세면서 대성 위험한 조류에 맞서면서 목숨을 내보고 있다. 자, 이주민 300명의 흔적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고, 60명 안팎 이들 보트 주책이 스페인을 가기 위해 세네갈 뒤 15일 실종된 사람도 세 번째 이민사는 지난 27일 200명을 태우고 세네갈에서 실종되었다. 오지 말라는 얘기죠. 죽든지 말든지. 예전에는 안 이랬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형태를 한번 보십시오. 극우 정당에서 핀란드는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의 국경에 201km 길이의 철책을 세웠고, 그리스 역시 트리키와 맞닿은 국경에서 144km 길이의 장벽을 올리고 있습니다. 독일이 또 최근 지지율이 20% 올라왔다고 했죠. 그리고 최근 알제리 10대 소년이 사망 사건을 계기해서 대규모 폭력 시가 나면서 프랑스 국민 60%가 이민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민법 문제로 지금 유럽들이 우파가 장악하면서 점점점 분열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은 정말 이 브렉시트와 비슷한 양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 이 브리튼과 탈퇴 익스트의 합성으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브렉시트라고 얘기했는데 2020년 1월 30일 기준 오후 11시에 단행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영국이 브렉시트 여론이 왜 일어나느냐? 이 브렉시트 여론은 2008년 경제 위기로 유럽의 재정위기 되면서, 야, 우리가 이거 왜 EU에 있어야 되지? 이렇게 이제 시작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재정 악화가 심화되면서 영국이 내야 할 EU 부담감이 커졌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지만 이 당시만 해도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이랬거든요. 근데 독일이 제일 세. 뭐 경제 규모나 이런 부분 독일이 제일 세다면 이 독일하고 비슷하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프랑스, 영국은 비슷한데 돈은 영국이 훨씬 많이 내는 것 같은데 발언거리 이런 것들은 프랑스가 훨씬 더 높았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야 우리는 거기서 혜택도 못 받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후에 계속 있어야 돼? 자, 이렇게 여러모로 계속 있었다. 근데 여기에 불을 땡긴 게 뭐냐? 자, 앞서 얘기했죠. 2015년 말 시리아 등으로부터 난민 유입이 계속되자 이 취업 목적의 이민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게 불씨가 트면서 야 우리 EU 탈퇴해야 돼. 이 여론이 훨씬 더 커진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당시 데이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야 그러면 국민투표 하자. 자 이렇게 하면서 EU에게 압박을 줬죠. 이렇게 되니까 EU는 이 EU를 유럽 연합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이 이 EU 자율에서 제시했던 요구 거의 다 들었어요. 자 이민자 복지 혜택, 그다음에 영국의 의회의 자주권 강화, EU 규제에 대한 영국의 선택권 부여, 비유로존 국가의 유로존 시장 접근 부여. 어떻게 보면 지금 영국 시민이 불안한 그런 모습을 다 어떻게 그런 것들 다 반영해 준 거예요. 프랑스도 어쨌든 참아주면서 다 반영을 해준 거죠. 당연히 영국이 EU를 탈퇴 안 할 거로 생각했었는데 막상 국민투표를 해보니까 통과가 돼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서 영국이 이제 탈퇴를 했는데 최근의 여론은 도대체 우리가 그때 왜 탈퇴를 했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영국이 잘 됐으면 좋은데 영국이 그 이후에 계속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재가입 찬성하는 비율이 51%, 반대하는 응답자는 32%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면서 지금 다시 국민투표를 한다면 달라지겠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영국도 우파나 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지금 엄청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 보면 이민자 문제, 그 다음에 고물가 이런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브렉시트, EU 탈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분위기가 2023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1년 이후에 그대로 연결된다는 거죠. 벌써 이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이탈리아 100년 만에 극우 정권, EU와 다른 길을 가느냐? 자, 여자 무소론의 정치인 꼬리표를 달고 있는데 지금 반EU와 반이민 극우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계속 근데 특히 뒤에 또 나올 겁니다. 탈퇴처리 밝혔지만 결국에 극우 본색을 나타났다. 영국 브렉시트 이후에 최대 위기를 만들. 근데 지금 이탈리아만 극우로 가고 있습니까? 거의 모든 나라가 극우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 조짐들이 보여요. EU는 해영국 헝가리 오르반 비토 총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아서 갈등 구조를 삼았다. 헝가리가 왜 대러 제재에 참가를 못합니까? 헝가리는 러시아에서 95% 에너지를 받아요. 만약에 까딱해서 잠가버리면 이 헝가리 같은 경우는 헝가리가 이 유럽 국가 중에서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상황으로 해서 이 대러 제재에 참여하는데 못 참여 다 각자 나라 상태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씩 분열의 조짐이 나오고 있다. 자 여기에 지금 그레시트는 그리스가 이제 이후에 탈퇴 브렉시트처럼 그레시트를 바라보는 유로존 회원국의 입장을 한번 보시면 자 그렉시트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쪽 위에를 다 보시면 돼요. 요 위에가 보면 항상 우익 쪽이 좀 강해. 자 뭐 그리스 하나 없어져도 상관이 없지 않겠네. 그리고 그리스가 아시다시피 유럽 재정 위기 났을 때 가장 먼저 어떻게 됐습니까? 재정 위기가 나왔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남북권이 보면 이탈리아부터 이 남북권이 보면 국가 부채 비율도 상당히 높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EU 국가들 중에서도 위에가 어떻게 보면 사회 보장도 잘 되고 그다음 좀 잘 사는 나라 쪽이었어. 그러니까 야 그레시트 나가는 거 우리는 찬성 그래야지 우리가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보면 그레시트를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일부 국가고 막아야 하겠다. 남북권이에요. 이 그레시트를 바라보는 이것만 봐도 지금 유럽이 분열이 되어 가고 있고 지금 앞서 얘기했던 이 지금 회전판 위주로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들이 뭡니까? 극으로 점점점 바뀌고, 그러면 이 밑에 각 나라들도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스페인이 선거가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쪽들도 다 우익되면, 야 그리스 너 나가, 이렇게 되면서 하나씩 분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2016년 영국이 EU를 탈퇴했습니다. 그죠? 당시 EU와 완화 가능성도 제기된 후 지금까지 잠잠했지만, 지금의 이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요인, 에너지, 식량, 그리고 플러스 이민자, 자 점점 이 탈글로바입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각자 도생으로 공급망의 교란의 생기를 봤죠.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자국 우선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올라오니까 결국은 그구들이 지금 다시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EU가 분열이 재거론될 수밖에 없고, 특히 EU가 보면 탈글로바가 훨씬 단기적으로 직접 충격. 여러분들 2008년도 유럽 재정위기라든지 브렉시트 때 그때 증권 시세라든지 이런 시장 시세 어떻게 경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아주 초토화됐었습니다. 완전히. 어쨌든 지금 유럽이 예전에 유럽이 아니라고 하지만 유럽, 중국, 그 다음에 미국 3대 축의 하나거든요. 근데 이 유럽이 무너진다, EU가 붕괴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영국이 다시 재가입하고 싶냐 하면 혼자는 안 된다는 걸 국민들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무너진다면, EU가 붕괴된다면, 유럽이 무너진다면 글로벌 시장에는 엄청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강조하는 세력들이 어디라? 이 극우 정당인데, 이 극우 정당들이 유럽에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득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극우 세력이 지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냉전 시대가 점점점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냉전 시대가 보시면 1945년과 91년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났어요. 그죠? 자, 2차 세계대전에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유럽에 일어났어요. 그죠? 유럽에 일어나면서 이때의 냉전 시대를 보면, 자, 이 반미와, 그죠? 친미로 분열이 됐습니다. 이 반미의 핵심적인 국가, 어디였습니까? 러시아였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미국이 이 정말 경제적인 논리가 아닌 정치적인 논리로 유럽과 미국이 이렇게 뭉치고 러시아와 공산국가 이런 식으로 냉전 체제가 일어났었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러시아가 예전에 소련이겠다, 그죠? 이 소련이 없어지면서 이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탈냉전 시대, 자유경제 무역주의가 활발하게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냉전이 시작이 되는 시기가 2008년. 자, 2008년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이때부터 무역전쟁. 이 무역전쟁을 가장 활발하게 한 놈이 누굽니까? 트럼프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의 극우 세력을 등에 업고 선거에서 이긴, 진다고 했는데 극우 세력을 상대했고, 트럼프가 하면서, 여러분들 트럼프가 대통령 되었을 때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정말 많이 힘든 거 기억나시죠? 뻗떡하면 미국, 중국 무역 전쟁하면서 주가 뚝뚝뚝뚝 떨어졌었고, 야 안보까지도, 야 우리 이러면 철수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오면서, 그죠? 안보부터 경제까지 많은 부분들을 흔들어냈습니다. 자, 지난 30년 동안 이어져온 세계화 종교적 군사적 경제적 신냉전 시대가 이제 개막되면서 한국이 나토, 유럽연합과 미국의 군사적 동맹을 참석하고 파트너십을 공고히 다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의도를 보이고 있고, 지금 세계의 자본 논리는 경제적이나 이런 돈이 아닌 정치적 논리가 개막되는 이 군사적 경제의 신냉전 시대가 이제 완전히 활개친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 논리가 충실했다면 친환경의 중국의 간세니 블록 경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나 미국의 대북 중러 적대 정책의 요체로 신냉전 질서 구축 전략은 본질적으로 미국 일국 패권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제1국,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이 혼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킹달러는 이제는 보기 힘들 거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 근데 아직까지 뭐 경제적은 중국한테 거의 지금 역전되기 일부 지금 아직까지 1위는 하고 있고, 안보, 그죠? 안보 쪽에서는
부동의 1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2024 내년에 미국 다시 대선을 합니다. 그죠? 바이든의 재집권이냐 아니면 트럼프의 기환이냐. 물론 지금 트럼프 씨가 재판에 기소가 돼서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압도적인 1위를 트럼프 하고 있어요. 자, 미국 대선 앞두고 세법이 복잡해지겠죠. 트럼프가 재선하면 트럼프는 특히나 푸틴과 상당히 친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중단을 거의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미국과 지금 유럽의 이 동맹은 중단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서 유럽 내 극우 정당의 탄력은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바이든 또 보면 자국 보호주의와 중국과의 경쟁에만 몰두. 그러니까 트럼프와 크게 다르지도 않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 인플레이션 간촉법, 반도체법, 자국 보호주의가 확실하게 펼치면서 지금 시간 벌면서 이 전 세계 경제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국산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한국과 유럽 동맹의 산업을 위협을 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난 몰랐어. 그래? 그러면 그 부분 우리 대화로 타결을 하자. 근데 여러분들 하이닉스한테 이 관련 공장이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 다 얘기하고 하지. 그러면서 자기들은 중국하고 협력하고 있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지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경제와는 별도로 지금 중국을 막기 위해서 보시면 아시아 태평양 이런 구도를 잡아 중국을 압박하고, 여기에 플러스 유럽과 연대를 하면서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중국은 또 경제적으로는 프랑스, 일본 등등 다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 같은 141로, 1대1로 141로 중국의 진주, 목걸이, 주요 항구 요렇게, 그죠? 미국과 연계되지 않은 나라를 동남아시아 국가를 이렇게 하면서 아시아 국가에서 힘을 펼치는 거지. 이쪽은 안 되니까, 그죠? 이쪽, 여기에 또 우군이 하나 또 등장합니다. 그죠? 바로 중동인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략 물자를 석유에서 반도체로 하면서 중동과 좀 거리감이 많이 멀어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미국이 등 돌린 중동이 누가 밀착하냐면 중국과 사우디 밀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 중동 패거리 균열이라고 오히려 중국과 지금 중동이 밀착하고 있는,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이 중동의 공공의 적이 이란이었지 않습니까? 이 이란이 UAE와 맺고 있고 지금 사우디까지 이렇게 연결돼요. 이 중동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이 하나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중국이 붙어 있고, 이 중국이 붙어 있으니까 러시아까지 연결되는, 지금 반미, 친미 확실하게 이제 점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신냉전 시대는 여러분들, 이 경제와 안보가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따로 갑니다. 예전에 냉전 같으면 이 경제 안보가 다 같이 갔어요. 근데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이 전쟁 이후에 많은 것을 바꿔버렸어요. 경제는 경제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근데 이 안보의 비중이 더 커지면서 무조건 내 나라가 중요해. 안보의 비중이 더 크면서 내 나라만 중요해. 만약에 내 자국 우선주의가 피해가 된다면 이 안보를 더 키워서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게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엄청 높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러시아 전쟁의 신냉전 체계는 자원의 무기화가 지금 엄청나게 심화될 것이다. 전쟁이 안 터져도 내 나라에 조금이라도 피해온다? 그러면 야, 우리 안 할 거야. 특히나 지금 엘니뇨 때문에, 그죠? 날씨가 미쳤어요. 그죠? 또 우리나라에도 지금 안타까운 재난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아마 올해 이 집이 장마가 어느 정도 끝나고, 비 오는 게 끝나고 장마가 끝나고 나면 정말 채소값이나 이런 야채값이 엄청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냐? 동남아 똑같아요. 그러면서 밀 가격, 옥수수 가격, 팜유 이런 거 가격 엄청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자원의 무기화는 전쟁이 나든 안 나든 계속 엄청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안보를 위한 예산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자, 미국의 올해 국방수권법의 예산은 무려
180억 달러, 1100조 원, 전년보다 약 80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했던 것보다 의회가 400억, 알아서 그러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이 저렇게 친하지가 않아, 그죠 여러분들. 이번에 부채 한도 늘은 것도 완전 난리를 쳤던 그런 싸웠던 애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에서 이 안보 관련해서 일심단계 야 그보다 더 돈을 늘려서 해. 국방 지출을 확 늘리는데 여야가 따로 의견의 일치가 없다.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 컨설팅 업체 맥킨지가 2026년 유럽 국방비 지출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만약 이 전쟁이 없었다, 신냉전이 없었다 그렇게 되면 총 14% 느는데 5년 동안.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5년 동안 국방비 중에 최대 65% 껑충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누가 이길지 모르겠고 무슨 부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냉전 이후에 탈냉전 시대의 그 평화 시대가 이제 끼지고 이제는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국 우선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방의 안보가 엄청 중요하다. 유럽만 그런 줄 아십니까?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난 국방비 예산이 증가했다고 최근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북한만 상당히도 버거운데, 그죠? 일본도 호신탐탐 지금 다시 국방부를 늘리고 관련 법까지 바꾸면서 지금 야욕을 드러내고 있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요국의 군비 경쟁이 본격화가 되고 독일과 일본 전부까지 재무장까지 나서면서 오히려 옛날처럼 돌아갈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된다면 확실한 건 전쟁 때 일어날 확률이 높아져서 확실한 건 글로벌 방위산업이 참으로 모처럼 물이 그냥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전 세계 무기 시장의 대부분은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조금 들어오고는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여러분들? 가성비. 미국만큼 물건이 좋진 않지만 가격이 싸다. 자, 신냉전 쪽 이쪽에서는 여러분들 그러면 방산 쪽은 계속 꾸준히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이런 미중 패권 계속 이어날 수밖에 없고, 자, 고물가, 고식량, 이런 또 이민자 문제, 유럽도 극으로 계속 바뀌면서 이 신냉전 시대에 맞춰서 경제 안보, 이제 국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격화되면서 미중 신냉전 시대 한국의 역할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솔직히 좀 이 중심에서 벗어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긴 있지만, 이러한 신냉전 시대에 정말 우리 슬기롭게 그리고 확실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전략적 가치를 어떻게 높여야 될지,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하면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이 신냉전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굵직굵직한 거 있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언제든지 어떻게 많이 나올 수 있고, 만에 하나 다시 코로나 같은 게 재편이 되면 이제는 이 바이오 시장 이런 부분도 분명히 무기화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지금 무서운 시대로 지금 우리 점점점 이렇게 세계가 달려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금요일은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반도체 관련 얘기를 좀 드릴까 하니까 내일은 꼭 6시에 정시에 보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저는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캠퍼스 홍반장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